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 소명을 위해서 국감장 증인으로 나오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포함한 내부 자들을 먼저 조사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총장이 대검찰청과 언론 공모서를 주장한 것은 막장부탁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발장 생성 주체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 조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추석 이후 열리는 경선 승리를 위해 일제히 호남 표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어제 첫 TV 토론에선 윤석열, 홍준표 후보를 향한 집중 견제가 이어졌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청년 맛수. 오늘은 청년의 날을 맞는 정치권의 풍경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연휴, 추석 명절 밥상머리 화두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성남 대장지구 개발 관련 의혹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 지사는 화천대유에 취업했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을 언급하며 곽 의원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지사와 경쟁 중인 이낙연 후보는 발언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성남 대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연관성을 부각하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지구 개발을 기획한 성남개발도시공사 인사가 현재 이재명 캠프에 있다며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장지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떳떳하다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수사를 받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떳떳하다면 먼저 이번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을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선 이 지사를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국감 증인 신청을 모두 거부했다며 증인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지사와 대선 경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낙연 후보도 발언 수위는 조절하는 듯 했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예. 진실이 규명되길 바랍니다만 네. 김부겸 총리가 그렇게 말씀했죠. 상식적이지는 않다. 네, 상식적이지는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반면 이 지사는 화천대유 소유자는 법정에서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이라며 거듭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에 7년간 근무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소유자에 대해 알 것이라며 곽 의원부터 먼저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 공세에 공식적인 반응을 여전히 자제하고 있는 민주당은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해당 상임위의 여야 간사가 협의할 사항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이어서 고발 사주 의혹 소식입니다. 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아직 사실관계가 입증된 건 없는 상황인데 여야 공방은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물타기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문건 생성의 주체를 검찰에 조속히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야당에 대한 작심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윤 후보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끌어들이는 것도 모자라 대검찰청이 한겨레 신문사에 고발장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한다며 밑도 끝도 없는 물타기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역시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당에 고발장을 전달했는지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유입됐는지 좀 더 분석해야 하고
무엇보다 문건의 생성 주체가 누구인지 빨리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검찰에 공을 넘겼습니다. 문건에 검찰이 만듦 이렇게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이나 아니면 이런 형태로 계속 소통되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저희의 지금까지 조사 결과거든요. 그래서 검찰 쪽에서 빨리 김호수 총장께서 조사를 진행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한 당의 책임에 대해선 문건이 당에 전달된 이후 당의 처분에 대해선 크게 문제될 상황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는 한 인터뷰에서 앞으로 수사에 협조할 뿐 언론 인터뷰는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야당 대선 예비후보와 연관된 의혹을 수사하는 만큼 추후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지역 순회 경선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호남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호남 민심 잡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어제 첫 TV 토론을 열었는데 윤석열,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박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5일과 26일 호남 대전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호남 경선에서도 승리해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이재명 후보. 오늘 광주, 전남, 전북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개혁 정신의 본향, 민주 세력의 심장인 호남이 확실한 변화, 확실한 정권 재창출, 확실한 이재명을 확실하게 선택해 주십시오. 호남 출신 이낙연 후보는 자신의 강세가 예상되는 이 지역에서 지지율 역전을 노리며 맹추격을 예고했습니다. 많이 저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 나온 2개의 여론조사 모두 제가 다시 뒤집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표를 무효 처리하는 것을 놓고 유불리가 엇갈리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 측의 신경전도 거셌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투표 자체를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올바른 대접이 아니라고 비판한 반면 이재명 후보 측은 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첫 TV 토론에서는 유력 주자인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에 경제, 안보, 복지, 노동 양극화, 인구 위기 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6개월 전에 대통령이 될 결심을 하고 대통령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26년간의 이 검사 생활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는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과잉 수사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국 수사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정가록을 도려가는 수사는 없어요.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23일 두 번째 토론에 이어 다음 달 5일까지 모두 6차례 TV 토론을 이어갑니다. TV 토론이 경선 판도, 특히 윤석열, 홍준표 양강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언론중재법 협의체가 벌써 8번째 회의를 열었는데 민주당이 새로운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고의 중과실 추정 규정과 허위 조작 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손배액도 3배로 낮추겠다는 내용인데 국민의힘은 정정보도 기회 없이 배상액을 물게 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언론중재법 개정안. 고의 중과실 추정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이 쟁점인데 민주당은 핵심 사안인 고의 중과실 추정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여야 당대표 TV 토론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삭제를 언급한 겁니다. 중과실 추정 조항 같은 모호한 조항 자체가 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빨리 포기해야 되는 조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은 제가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대신 기존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완화하는 수정안도 내놨습니다. 첫 번째 1안은 기존과 동일하게 5배 이내의 손해배상입니다. 두 번째 2안은 새로운 안으로서 5천만 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는 것으로 배액 배상의 실효성을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많은 주들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고 독특한 입법 방식이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손해배상액이 5배든 3배든 배상보다 정정보도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손해배상제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 사람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에 더 걸쳐서 준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헌법상 우리나라 헌법상 그게 정당한 것이냐. 민주당은 또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대상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하기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린다면 27일 직전 여야 지도부의 담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며 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추석을 앞두고 국군의무사령부를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박 의장은 군 장병들의 헌신과 노력에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코로나19 치료 등 군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국군의무사령부를 찾았습니다. 최병섭 의무사령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박 의장은 건강하게 전역하길 바라는 가족들의 마음에 부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모습이 든든하다며 격려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군뿐만 아니라 민간의 의료 인력을 파견해 지원해준 데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보고의 말씀과 현장 확인을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든든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 박 의장은 수도병원으로 이동해 외상센터를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 관계자는 민간 의료진의 군병원 파견 근거를 마련한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군 특수외상센터가 권역외상센터와 동등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박 의장은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격리 병동도 돌아본 박 의장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 외상센터는 국가지정 간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일반 병상 38개를 치료병상으로 전환하고 현재 17명의 군인과 일반인들을 함께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준다는 점에서 커다란 공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장은 군 장병들의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해 군병원이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국회도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 창당 66주년을 기념해 66년의 역사를 토대로 4기 민주정부 100년 정당의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변화와 혁신의 정치를 만들어가겠다며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색을 살피고 개혁의 고삐를 바짝 쥐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결사의 각오로 불가역적인 정치개혁을 완성해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보고 싶은 영상을 계속 추천하는 유튜브식 정치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가진 자의 미래보다 평범한 보통 시민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선거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 대표는 정의당 대선 후보 추석 합동 인사에서 국민이 권력을 주시면 5년 후 이맘때 추석 살림살이가 나아지셨는지 당당하게 질문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오늘 합동인사에서 신발끈을 묶고 민심의 바다로 뛰어들겠다는 의미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의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이번 주말부터 잇따라 미국을 방문합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19일부터 24일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의회 지도자들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추석 명절 연휴인 22일부터 27일까지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을 방문해 해외 동포들의 재외국민 투표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 추이를 핵심만 짚어서 분석해보는 뉴스엔 주간 리서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대선 후보 적합도 이제 분석해 볼 텐데 ARS와 면접조사 이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 이제 추이가 흥미롭게 나왔습니다. 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제 한 여론조사인데 그 추석 밥상머리에 오를 화두들이 엿보이는 것 같네요. 네. 자기 대선 후보로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가족들끼리 모여서 추석 밥상머리에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거든요. 네. 먼저 지금 차기 대선 후보 두 개의 조사 결과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으로 크게 한번 볼까요? 네, JTBC와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 27.1%, 이재명 후보 26.4% 양강 구도 결과로 나타났고요. 홍준표 후보가 18.1%로 네. 거의 20%에 육박할 정도로 약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밑에를 보면은 이 MBS 면접원이 직접 질문을 하는 조사인데 이재명 후보 28%, 네. 윤석열 후보 20%, 홍준표 후보 14%로 네.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추세를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지금 어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바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기 대선 후보 주자, 선호, 추입니다. 먼저 JTBC와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는 8월 말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주춤한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이 고발 사주 의혹이 어느 정도 영향은 준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20일 정도 기간 동안에 네. 약간의 이제 하락세인 거고요. 네. 네. 이재명 후보는 27.7%였던 것이 26.4%. 아주 큰 변화는 없지만 네. 이재명 후보도 어떤 외부 변수에 의해서 조금은 영향받은 모습입니다. 네. 홍준표 후보를 보실까요? 홍준표 후보는 6.8%였던 지지율이 네. 18.1%로 껑충 뛴 결과로 거의 나타났습니다. 뭐 3배 정도 뛰었네요. 네. 네. 다자 대결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2030 세대 네. 또 대구 경북의 지지가 확보되면서 껑충 뛴 지지율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뭐 유력 대선 후보 이제 그 네. 두 명은 세 명은 그 약간의 이제 하락세를 보였다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고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네. 추세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MBS 조사인데 면접원이 직접 질문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9월 첫째 주에 25%인데 이번 조사에서 28%로 살짝 올라갔죠. 네. 윤석열 후보는 19%였는데 20%로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비슷한데 네. 약간 올라갔습니다. 네. 직전 조사 비교를 해보면 자 홍준표 후보는 이미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네. 10%에서 13%, 14%. 자 잠시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 네.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죠. 보시면은 네. 이재명, 윤석열 바로 뒤에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지지율이 유지되네. 양강 구도가 유지되네. 네.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이 있고 또 이재명 후보는 지금 갑자기 개발. 불거진 네. 의혹이 대장동 개발 네네.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의혹이 있는데 이 크게 조사 결과 흔들리지는 않고 있고요. 뒤편에 있는 조사 결과를 보면 네. 올해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렇게 두 후보로 지지층들이 다시 뭉치는 프레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아, 프레임 전쟁. 네, 이걸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네. 홍준표 후보가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윤석열 후보를 넘지는 못하는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홍준표 후보는 지속적인 이제 상승세를 이제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보수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ARS 면접조사 두 여론조사 모두 홍준표 후보가 1위를 차지했는데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지지층만 뚝 떼놓고 이제 보면 윤석열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역선택 영향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또 보수 진영 후보만 놓고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더 높아요. 그건 누구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 때문에.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지층은 누굽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이 마지막에 50%잖아요. 그러니까요. 자나 깨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가장 중요한 지지층은 바로 당원의 선택. 여론조사로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껑충 뛰어 올라가고는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아직도 윤석열 후보가 건재하다. 윤석열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기는 하지만 지지층들이 다시 재결집되는 현상. 역시 이것은 뭐냐? 프레임 전쟁이 발생하면서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러니까 토론회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 토론회가 진행이 되는데 홍준표 후보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 특히 또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에서 1등이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인의 이제 취약점인 국민의힘 지지층을 얼마만큼 자기 표로 끌어들이냐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에 홍 후보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이 2주 동안 계속 이제 전국을 뒤흔들고 있고 이낙연 후보는 의원직 사퇴가 이제 이번 주에 처리가 됐는데 유력한 세 후보 모두 이제 굵직한 이슈가 있었는데 양자 대결 결과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왔는지. 이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지금 왼쪽은 면접원이 하는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 그리고 오른편을 보면은 리얼미터 ARS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또 앞서는 수치, 오차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이 결과를 보시면 뭐냐. 각각의 지지층들이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 쪽으로 뭉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 만만치 않은데 또 고발 사주 의혹 이거 일파만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두 후보의 지지율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건 프레임 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양 진영 간에 본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는 후보들에게 더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현상이 경쟁력이 있는 후보에 대해서 밀어주고 있다는 거죠. 네, 바로 그 현상입니다.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와 이제 홍준표 후보 한번 볼까요? 네. 양자 대결이 여기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두 조사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또 1대1 가상 대결에서 이 경쟁력을 보면 이재명 후보와 대결할 때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는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뭐 무야홍, 민야홍, 돌돌홍 약진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본선 경쟁력만 놓고 볼 때는 이 윤석열 후보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결과라는 그렇군요. 아직 그렇다면 세 번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양자 대결은 이낙연 후보와 이제 윤석열 후보인데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번 양자 대결은 여론조사가 이제 1대1로 갈렸네요. 자, 이제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자, 전국 지표 이 내용을 보면 이낙연 후보가 오차 범위 내지만 윤석열 후보를 앞서고 있죠. 근데 이 수치가 이재명 후보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면은 대장동 의혹 또 그동안 쭉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프레임 전쟁 하에서 지지층들이 조금이라도 더 결집하는 후보는 이 조사 결과에서는 이재명 후보로 나타난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홍준표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대결하는 것도 한번 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낙연 양자 후보와 대결. 홍준표 후보를 보면 이 결과를 보시면은 전국 지표 이건 면접원이 물어보는 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더 경쟁력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더라도 오차 범위 내긴 했지만 홍준표 후보가 이낙연 후보보다 더 경쟁력이 있어요. 그렇네요. 두 조사 모두. 이렇게 되니까 이낙연 후보가
본선 경쟁력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이재명 후보를 뛰어넘지 못하다. 자, 추석 연휴 지난 이후에 호남 순회 경선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호남 민심이 생각하는 이 전략적인 표심은 과연 본선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더 관심도 많이 얻으면서 본선에서는 제가 더 이길 수 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 과제인 것이고, 지금 더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대장동 의혹 프레임 전쟁이 되면서 관심이 논란이 되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 쪽으로 지지층들이 더 모아지고 있다는 것도 이낙연 후보에게는 상당히 또 난감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밥상머리 이제 그 민심이 반영되는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도 또 흥미롭게 지켜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뉴스엔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17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호남 경선에서 1등 확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최대 격전지이자 승부처인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후보마다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선 가운데 친문 핵심 의원들의 공개 지지를 등에 업은 이낙연 후보. 호남 경선이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역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호남에서의 경선 뭐 1등을 확신하시는 겁니까, 후보님? 네,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요. 좀 이제 표차를 더 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호남 경선이 큰 분수령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또 민주당의 선택에는 호남의 선택이 늘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될 수 있는 한 많이 이겨야 되겠죠. 이낙연 후보가 호남 경선에 이토록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이유, 바로 친문 핵심 의원들을 포함한 민주정부 주요 인사들의 캠프 합류와 정세균 후보의 경선 중도 포기에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친문 의원들의 합류 소식에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행복하다, 천군만마의 지원이다 라면서 반겼고요. 또 정세균 후보 사퇴 후 표심의 흐름에 대해선 상당 부분 날개 오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정 후보와 그동안 서로 얼굴을 붉힌다거나 섭섭해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면서 호남 경선에 대한 재차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4번의 지역순회 경선과 1차 국민선거에 있는 득표를 합친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53.7%, 이낙연 후보 32.46%라고 하는데요. 대선 경선의 주요 승부처 호남 경선 결과에 대해선 이재명, 이낙연 캠프 모두 접전 구도를 예상하고 있는 지금 과반 파죽지세를 이어가는 이재명 후보와 호남 역전을 노리는 이낙연 후보 중 호남 대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무야홍 이어서 조국 수홍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무야홍으로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야권의 빅투로 떠오른 홍준표 후보가 이번엔 조국 수홍으로 또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발단이 된 것은 바로 이 주장 때문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정가족을 도려가는 수사는 없어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내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들어갈 테니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하고 자기가 들어갔으면 가족 전체가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사건 아니냐. 조국 일가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는 홍 후보의 발언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요. 일각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무엇보다 온라인상에선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조국 수호라고 외쳤던 문구에 홍 후보 성을 넣어서 만든 조국 수홍이라는 패러디까지 등장했습니다. 홍 후보의 이러한 언급에 당내 주자들은 국민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면서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조국 수사 문제 있다는 이야기, 그런 답변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못했어요. 정말 심장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조국 수홍된 거냐. 국민들한테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된다고 봐요. 홍 후보께서 조국 가족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라는 건 뭐 실언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 중에 이제 대표자만 구속한다 이런 논리는 적어도 조국 사건에 적용될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당내 비판은 물론 지지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홍 후보, 대선은 우리 편만 투표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 중도층, 호남도 모두 투표한다. 반문만으론 정권 교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도 국민들이 가혹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무야홍에서 무대홍으로 상승 바람을 탔던 홍준표 후보, 이번엔 조국 수홍으로 역풍을 맞게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느새 이제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10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권 대변인.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지점도 있지만 사실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당이 만만한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그러니까 당 밖에 있는 대선 주자도 섭외해야 되거나 아니면 통합시켜야 되는 상황이었고 당 내에도 사실 리더십이 딱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우리가 당원 증가가 한 15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사실 대다수가 20대, 30대인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러니까 그 전신이 우리 보수당이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 이 정도로 인기, 호응을 받은 적이 있었는가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당원 가입을 하고 특히 그중 대다수가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가입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당원들의 구조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다. 이것은 다분히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20대, 30대가 우리 당원 가입을 하고 우리 당의 지지와 사랑을 보내고 있는데 그들의 기대만큼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정권 교체를 통해서 그 20대, 30대가 원하는 바들, 20대, 30대가 결핍을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채워줄 필요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 취임 100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고 저는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취임 100일이 다 돼서야 유승민 후보를 만났는데요. 유 후보는 특별한 선물까지 건넸는데 마치 이상가족 상봉처럼 애틋한 분위기가 현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화면 보시죠. 대표의 경선 공정성 중립이라는 것이 참 엄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제가 이 유승민 후보와의 소통이라든지 유승민 후보 캠프의 어떤 요청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제가 거절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100일 동안 여기 와보고 싶었는데 못 와가지고 굉장히 좀 거시기했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도 너무 조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좀 섭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의 표심을 결정적으로 날렸다고 생각하고 제가 후보가 되면 이 대표하고 궁합이 제일 잘 맞지 않겠냐. 쟤를 자주 못 보지만 제가 보고 싶을 때는 집에 책상 위에 두시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유승민 후보가 2030 세대 마음을 얻기 위한 팁도 얻어갔다고 하는데요. 유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이 대표와의 접촉을 통해서 2030 표심을 잡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이러한 이 대표 활용법, 청년들에게 먹힐까요? 저는 뭐 제법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표가 2030 세대가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들을 굉장히 많이 바꿨거든요. 그 전까지 이제 정당 가입이라든지 정당 활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모여서 같이 무언가를 하는 방식들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되는 과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온라인에서의 2030 집결력을 아주 극대화했던 게 이준석 대표고 굉장히 빠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피드백도 빠르고요.
20대, 30대와 또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점, 이런 점들은 사실 이번 우리 당의 대선 후보들도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이준석 대표의 노하우를 배워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대표가 유승민 후보에게 전해준 어떤 노하우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잘 활용하고 잘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분명 도움되는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내용적으로 사실은 이제 정치적 지지를 얻을 만큼 어떤 의제가 확장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 역시도 약간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표가 된 다음에 당권을 쥐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여가부 폐지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조치를 했다거나 아니면 정책을 발표했다거나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스킨십 자체는 넓을지 몰라도 그것이 정말로 좀 감동스러운 정치나 이렇게 이어지기는 아직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김재섭 의원께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 대표가 청년들을 끌어오는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언론에 몇 차례 흘렸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실체가 있나요? 네. 글쎄요, 저는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냥 이준석 대표를 그냥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원래 정치인이기 전에 개발자이지 않았습니까?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정치를 어떤 식으로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그것을 온라인이라는 툴을 활용해서 최대한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을 계속 고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개발자라는 캐릭터를 잘 살려가지고 2030 세대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온라인 플랫폼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 개발을 아마 하고 있을 것이다. 일단은 그 정도 추측 알겠습니다. 내일이 또 이제 청년의 날인데요. 이제 여기 계신 세 분이 다 이제 청년들이신데. 저도 포함인가요? 네. 맞잖아요. 맞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년의 날 기념 대담을 열고 주거 취업 등에 대해서 이제 기념 대담을 나눴다고 하는데 만약에 두 분께서 두 청년 정치인께서 이 자리에 만약에 함께 있었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대통령과 함께 나눴을까요? 이번 청년의 날이 두 번째 청년의 날입니다. 작년에 생긴 건가요? 네, 그때 이제 BTS가 왔었고 이번이 두 번째 청년의 날인데 어쨌든 청년의 날이 이제 국가 기념일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는 되게 긍정적인데 저는 약간 무거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기에는 코로나 트라우마를 어떻게 이 사회가 극복할 건가를 다루는 것이 청년을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영업자들이 지금까지 22분이 돌아가셨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취업준비생도 역대 최대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연령대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직 사회에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층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지금 코로나로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을 아마 요청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 1회 때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갔었는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는데요. 만약에 좀 가까이 계셨으면은 저는 꼭 드리고 싶었던 드렸을 말씀은 결국 이제 우리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연금이라는 것은 지금 개혁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낸 만큼 못 받는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거든요. 역대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사실 크고 작게는 다 조금씩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년간 사실 연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손을 보지 않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자원이 고갈될 것이 보이고 젊은 세대가 지금 이 불확실한 노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 연금에 대해서 너무 방치하고 있다는 점, 이거는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을 것 같고 이게 정말 청년으로서 젊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시정돼야 되는 문제라는 것은 제가 아마 만나 뵀으면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고갈될 불안에 떨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주택 문제부터 굉장히 많이 있지만 노력을 하시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시장의 법칙과 좀 반대로 가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연금에 관해서는 사실 너무 많이 침묵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조금 불편한 말씀들을 많이 드리지 않았을까. 우리 방송을 지금 보고 생각합니다. 계실 것 같습니다. 대신 카메라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이 부분 너무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꼭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공감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연금 문제.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서 분주한 가운데 특히 호남 경선을 앞둔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신경전이 아주 뜨거운데요. 대장동 의혹을 계기로 명락전쟁이 불붙었는데 야당 또한 대장동 게이트라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대장동 개발과 이재명 지사가 그 대장동 개발에 얼만큼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지는 뭐 차차 밝혀져야 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대장동 개발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형식인 건 맞습니다. 굉장히 이 SPC 이제 특수 그 목적 법인을 설립을 하는데 이 개발을 함에 있어서 개발에 있는 이 지분 구조, 그러니까 우선주와 보통주를 나누는 그런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그 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도 굉장히 급속으로 처리가 되었고 하루 만에 지정이 되는 등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지사와 직간접적으로 연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이번에 문제가 되는 그 화천대유라는 그 회사와 연계가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걸 차츰 밝혀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아직 그것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건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이 대장동 개발 자체에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고 사실 폭리를 취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천만 원을 넣고 500억 원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부겸 총리 역시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만큼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조금이라도 연계가 돼 있다고 하면 굉장히 큰 이 경선 과정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게 대장동 공영 개발 이 건 자체가 이렇게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발 자체를 놓고 사실은 맥락은 이런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민영으로 개발되려고 했던 걸 성남시장이 되면서 그걸 스탑시키고 일부를 공영 개발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공영 개발로 하고 일부를 공공의 이익으로 가져온 것이 기본 이 틀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근데 이제 민간이 가져갈 이익분에 있어서 거기에 참여한 여러 가지 업체들 중에서 어떤 업체가 되게 큰 이익을 냈기 때문에 지금 마치 엄청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어요. 근데 그 업체가 이재명 지사랑 직접적으로 관계되었다는 증거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수사받겠다, 100% 수사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되려 그 업체에 7년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7년간 일을 했었습니다. 되려 그것을 그 업체와 관련된 걸 묻는다고 하면 그분에게 물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저는 좀 이어서는 주택 관련한 일을 했다 보니까 사실은 좋은 택지, 위치가 좋은 택지는 대부분 개발하면 이익이 아주 막대하게 납니다. 근데 그것을 개발하기까지 필요한 인내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팀이 그것에 대한 이익을 보통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되게 큰 업체들이 다 돈을 가져가는 형식이었는데 여기에 공공이 개입해서 일정 정도를 공공의 돈으로 가져왔던 사례는 사실은 좀 칭찬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캠프에 이제 계신데 그럼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 사안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보기에 5천만 원을 투자해서 500억이나 벌었다라 이거 자체가 좀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전체 골조상 그리고 실제로 내용으로도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그 권 대변인에게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캠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여당의 이제 경선의 최대 승부처라고 하는 이제 호남 경선이 다음 주 이제 주말에 있잖아요. 25, 26인데 이낙연 후보가 이제 호남 경선 커다란 이제 승부처를 앞두고 이제 뭐 본인은 이제 천군만마를 얻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친문 핵심 3인방이라고 하는 이제 홍영표, 신동근, 김종민 의원이 이제 그쪽 캠프로 갔습니다. 이재명 캠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원래도 사실은 이낙연 캠프는 조직력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력적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캠프도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대거 의원들이 내려가서 거기 함께하고 이번 주말을 다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까지도. 근데 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변화를 만드는 지도자를 바라는 시대 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높긴 하지만 대통령으로 누가 필요한가 혹은 아니면 본선 후보로 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좀 다른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건 뭐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첫 TV 토론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토론 데뷔전을 치른 정치 신인 윤석열 후보에게 특히 이목이 쏠렸는데요. 침대 토론 같았다, 또 선방을 했다 등의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께서 평가를 해주시죠. 먼저 문재인 선생님요. 글쎄요, 이 TV 토론 자체는 조금 싱겁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8명의 후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촉박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 간에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대답도 충분히 듣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후보들 간의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았다는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후보들의 색깔들은 굉장히 재밌게 잘 나타난 것 같아요. 보면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대로, 홍준표 후보는 홍준표 후보대로, 유승민, 하태경 각각 원래 자기가 잘 구축해왔던 이미지들을 잘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토론과 관련돼서 토론을 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그럭저럭 선방을 잘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많이 우려들 하시고 토론에 가가지고 뭔가 실언을 하거나 혹은 좀 자신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걱정을 하셨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냥 충분히 본인이 가진 캐릭터들을 잘 이야기하고 왔다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선방했다. 네, 저도 좀 비슷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잘 진행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약간 또 다르게 생각됐던 건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1위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역전된 다음이라고 하면 추격자의 입장에서 토론을 해야 될 텐데 그 역량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드는 토론회였습니다. 역전됐을 경우에는 뭔가 역량을 끌어내야 되는데 구체적인 정책이라든가.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토론을 주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진 못했다고 아직까지 저는 주도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네. 이제 2차 컷오프까지 5번 이제 토론이 남아 있으니까 또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홍준표 후보 이야기를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TV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 발언이 두고두고 지금까지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고 같은 당 내에서 이제 크게 파장이 일고 있는데 그 조국 전 장관 수사가 과잉이었다 이제 이 발언인데요. 지난 대선 때 토론 때와 비교해서 홍준표 후보가 좀 달라진 모습이 있는 것인지 어떤 그런 전체적인 홍 후보의 토론 어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재섭 위원부터 말씀하실까요? 네. 누구보다도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홍준표 후보가 사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호를 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마 당원들의 실망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거침없는 언사, 그다음에 또 아주 시원한 공격,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을 잘했던 후보고 그런 면에서 사실 20대, 30대의 지지율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특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여러 가지 비의혹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들을 가지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겠지만은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말하자면 이제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는 그런 상처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20대, 30대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홍준표 후보에게는 분명히 그게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본심이었던 어떻든지 간에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 당원들의 투표와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저는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되려 좀 자신감 있어 보였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지만 당내 경선을 치르고 나면 본선을 뛰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입장들이 있지만 박지원과 관련된 것도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보시는 사람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 그리고 조국도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는 분명 있었지만 분명 좀 수사가 과잉되었다라고 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본선까지 염두에 둔다고 하면 저는 이런 스탠스 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선을 가는 티켓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면 약간 실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말에도 동의합니다. 뚜껑을 좀 빨리 열었다. 네. 해를 좀 빨리 보여줬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청년 마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청년의 날을 맞는 정치권의 풍경과 추석 명절 밥상머리
화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구름이 많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행히 밤부터는 날이 개면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그 추석 연휴 동안에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고향 집에 가야 한다면 접종을 완료하거나 소규모로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에 고비가 될 전망인 만큼 가급적이면 귀성 귀향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